예, 이번 시간에 우리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원가 배분 과정이고요. 법인세법에서는 결산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임의상각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유무형 자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기할부 자산, 금융리스 자산, 운유 설비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특히 금융리스 자산 같은 경우에 우리 회사의 소유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라든가 건설 중인 자산 이런 부분들 제외가 됩니다. 자, 우리 판촉용 CD 프로그램 제작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산 중에 기구 및 비품으로 처리해서 그러니까 CD 타이틀이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주소, 도메인 취득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봐갖고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챙겨보시고요. 자, 감가상각 자산별로 상각 방법은 건축물 무형고정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신고를 하면 정액법, 무신고하더라도 무조건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무조건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리스 자산에 대한 상각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금융 리스인 경우에는 자산 계상 법인이 리스 이용자다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상을 하고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비 계산합니다. 운용 리스는 리스 회사에서 처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리스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 리스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의 계산 요소 취득가액은 취득가액,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 건설자금이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내용연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상각률을 정하는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내용연수를 우리 상각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인데 요거는 조금 잘못된 거고요. 최대한 빨리 상각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 제도라고 했죠. 내용연수 기간 안에 상각을 하되 내용연수를 넘겨서 상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내용연수에는 기준 내용연수가 있고요. 내용연수 범위가 있고 신고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 내용연수는 자, 내용연수는 법에서 다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모든 업종 기준으로 정해놨는데 정해진 내용연수 기준으로만 감가상각하는 게 모든 업종의 특성을 반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조금 빨리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상각 대상 자산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좀 길게 사용되는 업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을 반영을 해서 내용연수를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해놓고 내용연수 범위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가감해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신고한 게 있다면 그 신고 내용연수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죠. 25%면 기준 내용연수가 10년짜리다라고 하면 25%를 마이너스하게 되면 2.5년, 2.5년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0.5년 절사하는 거니까 8년에서 12년 범위가 선택되어 있을 거고 신고 내용연수 8년으로 우리가 신고를 한다면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는 8년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규 자산이 있을 때에는 내용연수를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고 기존에 새로운 종류의 자산을 취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신고 내용연수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제조업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분류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연수는
대상자산 내용연수에서 상한과 하한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요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에 법이 2014년도 1월 1일부터 내용연수 적용 과정이 조금 이제 세분화했습니다. 세분화해서 저기 업종을 중분류로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중분류 기준으로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분류 기준으로 내용연수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236페이지 참고사항에 보시면 건물 및 구축물의 기준 내용연수 또 내용연수 범위의 적용 시의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건물 중에 변전소나 발전소, 공장, 창고, 그 다음에 정거장, 정류장, 차고용 건물 뭐 이런 건물들은 내용연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내용연수가 원래 건축물의 경우에는 235페이지 앞페이지에 보시면 건물과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가 20년 또는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40년짜리입니다. 그렇지만 236페이지에서 발전소, 공장, 창고 뭐 이런 용도의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20년 감가상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에서 25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창고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용도의 건물들은 일반적인 건축물의 내용연수의 절반이 지금 절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의 신고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는 건데 취득일에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 특례입니다. 중고자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중고자산을 했을 때는 기준 내용연수의 50% 계산한 금액하고 기준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신고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을 중고차를 샀다라고 하면 중고차를 개인 사업자나 법인으로부터 이렇게 삽니다. 근데 기준 내용연수의 50% 경과된 자산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한 4년 정도 된 차를 샀다. 차의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죠. 5년에 2.5%, 25%, 그러니까 50% 하면 2.5년이 나오죠. 2.5년은 0.5가 절사되기 때문에 2년이 됩니다. 2년부터 5년 사이에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고자산의 경우에 차량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감가상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고자산의 경우에는 수정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내용연수 특례 적용되는 게 있고요. 서비스업 감가상각비 특례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 특례 마찬가지로 200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설비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결산 조정이었죠. 그죠? 결산 조정이었는데 신고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설비 투자 자산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잔존가액은 원래 제로이고요. 정율법을 적용할 때는 5% 적용하되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5% 이하 되는 사업연도에 상각 범액에 가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 내용연수 적용 기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구조나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부분인데요. 차량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차는 5년, 원래 기준 내용연수 차량이나 공구나 이런 부분들은 5년입니다. 5년인데 차량은 5년, 공구는 4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회사는 차량에 대해서 5년 동안 감가상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새로 차를 샀습니다. 새로 구입한 이 차를 3년 만에 또는 4년 만에 감가상각할 수 있느냐는 건데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동일 자산, 종류의 동일 자산들은 하나의 내용연수로 적용하는 거고요. 종류가 다를 때에는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기준 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의 신고 내용연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변경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 내용연수에 따라서 신고 내용연수 범위 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적용하던 게 5년인데 변경이 되었는데 8년으로 됐는데 6년으로 됐는데 6년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5%한 범위 안에 5년이 들어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신고 내용 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서 개정된 기준 내용 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 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 예규는 뭡니까? 2014년으로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 내용연수 적용 여부에서 법인 전환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중고자산이 되느냐, 개인사업자에서 사용하던 것이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됐을 때 수정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적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중고 유형자산에 대해서 수정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고자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수정 내용연수,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차감한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최대한 신고하셔갖고 내용연수를 단축해서 신고하는 거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 적용, 자산별로 적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산별로 적용한다. 상각 방법의 신고는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하시면 됩니다. 신설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개시한 날이고요. 새로운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그 취득한 날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존 자산이 있는 데서 새로 취득한 게 아니라 기존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차량을 이야기를 하면 직전 연도까지 차량이라는 자산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올해 차를 샀다면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상각 방법을 신고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상각 범위의 계산 살펴보시면 되겠고 감가상각비 송금 계산은 선택입니다. 기업회계에 따른다라고 하면 감가상각 누계 기준으로 누계액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근데 세법은 직접 상각 감액하거나 누계액을 그러니까 설정하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세무조정과 관련해서 회사 계상상각비 요걸 찾아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회사 계상상각비는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또 그러니까 정기오류 수정 손실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찾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법상의 범위액인 상각 범위액하고 비교해서 이 부분이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상각 부인액이라고 해서 송금 불산이 유보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가 나오면 시인 부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멸이고요. 정기 부인액과 비교해서 송금 추인해 주게 됩니다. 정기의 상각 부인액이 예를 들어서 100이 있었고 시인 부족액이 50원이 있다라고 하면 둘 중에 작은 금액, 이 50원이 송금 추인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실무 적용할 때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업회계상의 상각비하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 즉 법인세법에서 나온 상각비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생길 때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 안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무조건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임의상각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상각비를 계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리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 규정이 적용될 때 상각 부인액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각 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 처리. 누적 효과는 잉여금에 반영이 되어 있죠.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이익잉여금이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우리
앞에서 세무조정 설명드릴 때 정기오류 수정손익에 대한 부분 설명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기오류 수정손익도 잉여금으로 처리했을 때는 잉여금이 늘어나면 순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입금산입 기타, 감소했으면 송금산입 기타로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누적 효과가 플러스 효과가 났다면 그러니까 이월 이익잉여금이 늘어났죠. 순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늘어났기 때문에 입금산입 기타, 그 다음에 감소했다면 송금산입 기타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이 감가상각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상각비 세무조정 쪽에서 정리를 동시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의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면제받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상각 범액이 되도록 상각비를 송금으로 계상하거나 송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제상각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이 부분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강제상각입니다. 만약에 송금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산입 유보 세무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상각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송금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그러니까 강제사항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강제사항이다. 그래서 법인세법상의 세액을 감면받을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을 때는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면제받았거나 감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의제 규정은 세액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제 규정 적용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결손이 발생돼서 감면을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손금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 하면 이익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면 감면을 적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자, 송금 산입에 따라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결손이 나오더라도 의제 규정은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 해서 플러스가 나오는데 플러스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감면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송금산입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송금산입 처분을 하면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없어지니까 감면이 없어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온 상태에서 감면을 아예 신청을 안 한다면 상관이 없겠죠. 상관이 없겠지만 결손이 나오더라도 의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정 청구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경정 청구 가능한지 여부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 감면을 적용받았는데 시인 부족에게 상각비가 있었다. 이 부분 경정 청구할 수 있냐? 송금 산입에서 경정 청구할 수 있냐라는 건데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적시상각 의제입니다.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을 바로 송금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수선비나 이런 쪽으로 바로 비용 처리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는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을 수선비로 계산한 거, 자본적 지출액은 원래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600만 원 미만의 금액이거나 재무상태표 가액에 5% 미달이거나 3년 미만 주기적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수선비로 바로 비용 처리하더라도 오케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은 바로 비용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단기 사용 자산으로서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등에 대해서도 바로 비용 처리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컴퓨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요즘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조금 금액이 크죠. 2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바로 비용 처리해도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 단기 사용 자산에서 주의하실 거는 금형 부분이 제외되었다라는 겁니다. 금형이 제외되어 있다.
금명이 제외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상각자산을 통해서 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해라라는 겁니다. 상각을 통해서 송금 처리한다. 적시상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금명은 제외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송금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명을 과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즉시 송금 산입해도 되었지만 2020년도부터는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시고요. 생산시설 폐기 손실도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관련되는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러니까 249페이지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252페이지에 있네요. 252페이지 내용들 살펴보시고요. 자, 감가상각비가 이제 계산이 되고 나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 뒤에 이제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에서 우리가 챙겨 보셔야 되는 부분은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기말 현재 가액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15억 3,900만 원이죠. 그죠? 15억 3,900만 원. 이 금액의 내용, 그 다음에 회사 계상 상각비 3,215만 6천 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은 우리 재무상태표, 결산 재무상태표상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하고 딱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송금 계상액이라고 되어 있는 3,215만 6천 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자,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에 반영되어 있는 상각비 금액하고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산으로 또는 수기로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보면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감가상각비하고 우리 세무조정할 때 사용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달라졌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거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